예, 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컨텐츠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읽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좀 새롭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 하면서 과정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봤었던 책들을 저는 이제 정리는 맨날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거를 읽어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팟캐스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이제 생각도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읽는 책들이 상당히 좋은 책들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제가 다시 거의 읽어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책을 제가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해주면 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 제가 오늘 할 책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쓴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바로 이제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은 지난 50년간 정신질환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매진해 왔으며 큰 성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심리학자들은 이제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애매모호했던 증상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심리학이 항상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뭐 정신과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 병원을 갈 때는 어디가 아파야지 병원을 가고 그 정신과를 갈 때도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야 우울증이 좀 심해져야지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거 그게 되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또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읽으면서 또 개념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11페이지에 가장 악착 같은 독단인 원죄로는 종교의 간섭을 벗어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원죄론을 20세기로 끌어들인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그는 도덕성, 학문, 종교, 기술적 진보를 아우른 모든 현대 문명을 유하기에 성적 충동과 공격적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기제의 산물로 해석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충동을 억압하는 것은 충동에서 비롯된 참기 어려운 불안 때문으로 그 불안을 문명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어, 여기서 그 원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죄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 뭐 이런 데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이 뭐, 과일 같은 거를 따먹어가지고, 지금, 그게 원죄론의 기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그, 프로이트가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원죄론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어쩌지 못하는 어떤 과거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렸을 적에 생겼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거는 자기가 인지하지도 정확히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다 옛날에 생겼던 건데 그게 지금의 신경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상담할 때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적에 어떤 부정적인 충동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찾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나 일반 사회에서 이런 독단을 인정할지라도 개인의 강점과 미덕이 부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 일단은 프로이트는 어, 강점과 미덕이 부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쓴 문명 속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문명 속의 불안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게 아마 1920년대 아마 프로이트 좀 후반에 적혀진 책인데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통해서 뭔가 좀 건설적이고 밝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래 어릴 적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 억압을 하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승화시키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충동을 억압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문명을 일으키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프로이트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틴 셀르그만은 이제 꼭 그렇다라는 증거는 사실 그 어디에도 없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행복을 증진시키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을까?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긍정적 정서가 형성되면 부정적 정서는 이내 사라진다. 어, 네, 그리고 21페이지. 활기차게 지낸 수녀 집단은 90%가 85세까지 산 반면 가장 무미건조하게 지낸 수녀 집단 중 85세까지 산 집단은 34%에 불과했다. 두 교수는 졸업 앨범에 있는 여학생들의 외모를 살펴본 뒤 미모가 결혼 생활이나 생활의 만족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진짜 웃음을 짓는 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진짜 웃음을 짓는 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모랑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전에 저도 TV 같은 데 보니까 실제로 생활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외모적으로는 좀 뚱뚱하고 못생겼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근데 되게 환하게 웃는 사람들 여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외모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웃음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울증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지침서가 꾸준히 발표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쾌락주의자는 단순히 자기 인생에서 좋은 순간이 최대한 많고 나쁜 순간은 적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을 위한 도구들을 무수히 개발해왔다. 마약, 초콜릿, 성기구, 사랑이 배제된 성행위, 자유행위, 쇼핑, 텔레비전 등.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당장 내던지라고 충고할 생각은 없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행복, 기쁨, 환희, 평안, 황홀경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대로 살다가 큰 부를 쌓고도 정신적 허탈감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다. 이처럼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지 않고 외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 끝내는 공허함, 불확실성,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발휘하여 얻은 긍정적 감정이야말로 완전한 것이다. 예. 여기서 작가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즐거움을 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쾌락적인 걸 말하고, 한 가지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한, 그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보면은 좀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여기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성행이나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좀 지속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만족, 강점과 미덕을 얻은 긍정적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감정이다. 왜냐면은 이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감정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결정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책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뭐 전자레인지에 땡 하면은 음식 같은 것도 되고 최대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 어떤 즐거움을 원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기가 직접 그 요리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뭔가를 딱 얻었을 때 없는 그 만족감,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손쉽게 얻는 즐거움과 또 자신이 노력으로 얻었을 때 얻는 그 만족, 그거는 마치 군대에서 되게 노가다 하고 행군하면서 중간에 먹는 초코파이가 되게 맛있다 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데 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페이지 즐거운 활동을 한 뒤의 느낌에 비해 친절한 행동을 한 뒤의 요운이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제각각 확인한 결과있다. 친절한 행위는 쾌락과는 다른 희열감을 준다. 쇼핑하면서 돈을 쓸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학생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일시적이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이타주의, 만족을 유보하는 능력, 미래 지향성, 유머 감각 등이 꼽힌다. 벨런트 교수는 성공적인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를 수입, 신체적 건강, 삶의 기쁨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혜는 흔히 강한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지능, 예견력으로 나뉜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미덕들이 여기서 보면 유머 감각도 있고 이타주의도 있고 뭐 창의력도 있고 판단력, 학구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DSM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진단 및 통계 열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Disorder 이렇게 된 DSM이 있는데 흔히 우리는 그 DSM 기준에 맞춰서 이 질병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작업에 좀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좀 이타주의나 뭐 유머 감각이나 호기심 확보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좋은 점들을 말하는 거고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피 했던 우울증이나 뭐 공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그만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본받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학습 이론에서는 자극 반응 강화라는 기계적인 관념에만 전념할 뿐 사고 행위, 믿음, 기대감은 완전히 배제된다. 다시 말해 학습 이론에서는 동물이나 인간은 복합적 가변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자신들의 무기력도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어, 내가 그러니까 스키너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좀 반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네요. 이 보니까 어, 여기서 보면은 뭐 스키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극과 반응과 거기에 대해서 마치 조건반사처럼 이렇게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면에서 스키너와는 좀 생각을 달리하죠. 예.
그리고 나는 환자가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았을 때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다. 강간당한 소름 끼치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환자의 경우까지만 돼 있네. 더 좋았다 이겠죠? 예. 어,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요. 옛날에 자기 안 좋았었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로는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자기 성격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그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 내 의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그 내담자한테 미래의 일들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예. 그것을 깨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무리 심한 충격을 가해도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마티스 엘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감 그 실험할 때 쥐를 가지고 실험하거든요. 힌지인데 집단을 만들어서 그 쥐의 전기 충격을 가해요. 그리고 그 옆에 방에 만들었는데 쥐가 전기 충격이 강한 방에서 피해서 이제 옆으로 이동하면은 그쪽에서도 그 방에서도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전기 충격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쥐가 이제 이제 내가 뭐 이쪽 방에 있으나 저쪽 방에 있으나 전기 충격이 있으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자기가 논문을 써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게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무기력이 학습되면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뭐 변할 의지를 상실한다는 거죠. 예. 뭐 이거는 되게 우울증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저도 뭐 예전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바바박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 희망을 의식적으로는 가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경험으로 내가 안 좋은 일들을 연속으로 겪었을 때 그 실패나 무기력감을 학습을 하게 돼서 별로 이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우울증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마틴 셀리그만은 근데 그때 실험을 할 때 되게 이 책을 쓴 시기가 그때 실험했을 때랑 갭이 되게 커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을 썼는데 다시 자기가 했던 실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실험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기가 있어도 옆방에 전기가 있어도 자기는 끝까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감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 무기력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 또 아주 하찮은 고통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사람들이 좀 나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이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이론으로는. 네, 그런 겁니다. 50페이지. 그 결과 10살짜리 아이들에게는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낙관주의와 희망이라는 강점을 개발하면 유전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도 청소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환경에서 자란 도시 빈민 지역의 청소년일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직업 윤리가 투철한 경우에는 약물 중독에 걸릴 위험이 훨씬 적어진다. 이게 꼭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닌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니키는 스스로 해나갈 능력이 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은 니키의 조숙함을 강점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단점이나 약점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강점과 미덕을 간파하고 개발해 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에게 알맞는 일을 찾아 긍정적인 특질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단만 치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춰라 라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점만 좀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얘 그런 거는 해봐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칭찬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차라리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자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거를 본단 말이죠. 그거에 관련돼서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야단쳤을 때보다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이 바뀐다 라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그게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그런 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내 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어린이에게 더 적합한 심리학은 친절, 적성, 선택, 능력, 삶에 대한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동기들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만족, 행복, 희망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덕을 강화시킬 긍정적인 제도들, 이를테면 유대감이 강한 가족, 민주주의, 범사회적 윤리단체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작가는 가족이나 민주주의나 뭐 윤리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제 2장, 우리는 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56페이지. 아무런 감정 없이도 기본적인 감각과 운동 기능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먹이 쪽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진화 과정 어디쯤에서 한결 복잡하게 분화된 동물들은 정서생활이라는 감상적인 덮개를 뒤집었었다. 왜일까? 어, 사람이 어떤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정서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물들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진화의 단계 어디서 우리 어떤 감정이 실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신경증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감정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반응을 하느냐. 예. 그게 아마 동물과 사람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공포를 느끼고 그 어떤 대상이 사라지면 공포가 없어지는데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자체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 우울해도 상황이 바뀌면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우울 자체를 또 되게 안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그 어떤 대상에 있어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 그 감정 자체를 또 되게 음미하고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진화상에서 이제 그게 생겼던 그게 아마 동물과 사람을 좀 구분시켜주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디 진화 과정이 어디에서 이제 그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포는 위험에 잠복했다는 신호이고 비애는 곧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는 신호이며 분노는 누군가 침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이다. 생존과 관련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외부의 위협은 한 인간이 이기는 꼭 그만큼 상대방은 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하는 제로성 게임이라는 데 있다. 진화에서 사활을 건 싸움은 전형적인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부정적 정서가 발달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부정적 정서를 강렬하게 느낀 우리의 조상들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쳤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후세에 물려주었을 것이다. 작가는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로섬 게임을 좀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나 역사적인 요소가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시대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 또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이코패스 환자도 4%를 넘는다고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베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0.01%,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패스가 없다라는 건데, 경쟁을 좀 우선시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이코패스 환자가 성공하는데 좀 되게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만 또 신경 쓰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남 신경 안 쓰는 쪽으로 감정을 좀 많이 진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병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이론에서 내가 회의했던 부분은 긍정적 정서가 무엇을 일으키기는 할까? 내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이런 유쾌한 정서들이 내게 찾아온 적이 드물었으며 어쩌다 찾아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늘 절망했었다. 마틴 셀리그만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예. 우리는 항상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만 생각을 하고 의식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너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계획을 잡을 때 항상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버릇처럼 그렇게 돼 있고, 좋은 감정은 왜 느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너무 많이 써왔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이게 좀 삶의 잉여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숙제를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긴장과 불안과 그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쓴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거기서 되게 좋았다 만족하고 이런 거는 좀 사치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63페이지 긍정적인 감정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라는 챕터. 긍정적 정서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는 우리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형성하여 위기에 처할 때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게 된다. 냉담하고 부정적인 기분에서는 전투적인 사고작용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이런 기분일 때는 잘못된 것을 찾아 제거하는 일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된다. 한편 긍정적인 기분에서는 창의적이고 인내를 갖고 건설적이며 남을 배려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작용을 촉진시킨다. 예, 여기서 이제 마틴 셀그만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작가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이렇게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최대한 증명해 보는 게, 예, 여기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 녹음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녹음을 잠시 끊었어요. 그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제 지갑을 봤는데 지갑 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2만 원을 주고 갔어요.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있었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까지 했지? 그 어쨌든 마틴 셀리그만이 어,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 쓰는 게 어, 긍정심리학과 되게 큰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제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찾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좀 삶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근데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게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거의 2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꾸준하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도중에 멈춘 사람들이 되게 멈추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런 건 같아요. 이게 뭔가 좋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뭐가 좋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사일기 쓰면서 좀 공황장애도 다 나았고 우울증도 다 나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기 쓰는 게 또 귀찮기도 하고 맨날 쓰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음,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 뭐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와 이거 진짜로 내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몸으로 딱 느낄 때 그러면은 그게 뭐 운동이 됐든 감살기가 됐든 뭐 계속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나는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정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폭넓은 대인관계와 보람 있는 사회생활이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비해 친구가 더 많고 결혼할 확률도 높고 단체 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동정심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더 많이 기부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행복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부정적 감정이 당신에게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여기 물리칠 적이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감각계라면 긍정적 감정은 이제 곧 윈윈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여기 발전할 기회가 있다는 대형 네온 사인을 켜주는 감각계인 셈이다. 긍정적 감정은 사회적, 지적, 신체적 혜택을 한껏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는 부정적인 감정은 대체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너는 지고 네가 이기면 나는 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좀 남을 미워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확률이 높지만 서로 윈윈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세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음,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제로섬 게임이 좀 판을 치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같이 서로 공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삶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82페이지. 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도 2달쯤 지나면은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가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전신마비 환자들 가운데 84%가 자신의 삶을 보통이거나 보통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도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마 이런 건 같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 전신마비 또는 뭐 하반신마비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산다라는 거죠. 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좀 중증 장애인들 보면은 저 사람들 진짜 우울하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제가 가까이 있어 봤거든요. 예전에 그거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장애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장애 탓을 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중증장애인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밝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행복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와 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매력 또한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체 건강도 행복도와 별 상관이 없다. 가난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빈 국가에서는 부가 더 큰 행복을 예측하는 잣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이 단단한 선진국에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다. 물질 만능주의는 도리어 행복을 저해한다.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소득은 물론 사람 전체에 대해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소테리아는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소테리아는 원래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을 때 그리스인들이 벌인 축제에서 생겨난 말이다. 이 말은 섬뜩한 공포에서 벗어난 뒤에 오는 기쁨이 때때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공포, 영화를 통해 얻는 기쁨이 크고 심지어 전쟁 시에 정신질환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해준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 시에는 정신질환자 수가 감소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정신질환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쟁 시에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서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우울증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또 긴장을 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97페이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순수 과학계에서는 종교를 제의식, 성적 억압, 다른 종교에 대한 편협성, 반지성주의, 맹종주의를 유발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 약물 중독, 범죄, 이혼, 자살 등을 행하는 확률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 서로 따뜻이 배려하는 친교 활동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 작가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종교를 가지면은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종교를 다 가지시길 행복한 건강 자아를 위해서라도. 예. 105페이지. 생각과 정서의 관계는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학적 과제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견해는 정서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백은 인지작용이 정서를 일으키는 것이지 정서가 인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지고 침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견해차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았다. 프로이트 학파는 정서가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을 꼽히지 않았고 인지 심리학자들 역시 생각이 정서를 유발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것은 21세기 심리학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냐, 정서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나,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안 좋은 생각을 해서 내가 우울해지는 건지, 이걸 정확한 인과관계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인 생각으로 봤을 때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걔를 딱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그 선택적으로 그 좋은 이야기들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대로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만 합리화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우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우선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 내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뭐, 좀 좋아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자기 상황이 되게 안 좋아도 좀 상황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좀 의지가 있으면 지금 기분은 되게 다운된 상태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근데 내 기분은 다운됐지만 내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을 좀 이겨내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면 생각도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의지다. 예. 기분도 아니고 예. 내 의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는가?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의학혁명과 행동주의 및 인지주의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진료 시간을 어린 시절의 사소한 기억들을 회상하게 하는 데 투자를 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10대 초기나 사춘기에 한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 그 부모가 이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근데 그게 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나이가 3, 40대인 사람들도 어렸을 적 부모, 10대에 부모님들이 이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잖아요, 요새. 근데 그러면은 그 유년기에 일어났던 일이 100살까지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자기가 뭐 과거의 영향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실제로는 성인기의 삶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과거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이다. 작가는 계속해서 과거의 일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만일 자신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그 정서는 또 다른 출구를 찾아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흔히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론백이 창안한 인지치료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효과적인 우울증 상담 치료법으로서 정서역학의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했다. 어,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당신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정서가 또 다른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흔히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어, 이거는 프로이트가 한 얘기죠. 어,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뭐 화가 되게 많이 났거나 이랬을 경우에 항상 그거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어, 법륜 스님, 제가 좋아하는 스님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하수다. 화가 났을 때 참는 것이 중수고, 뭐 화를 낼 가치도 못 느끼는 게 고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이 좀 요새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도 그걸 풀어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화를 참거나 안 그러면은 화를 근데 솔직히 참는다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화를 낼 필요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감사하게 쓰다 보면은 좀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거에 생각할 시간도 되게 부족한데 계속 자기가 그 낮에 화가 났던 거에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 너무 좀 하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내가 화가 난 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 관념조차도 내가 감사하게 계속 쓰면서 느낀 건데, 왜냐면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꼭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롯데마트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어렸을 적에 되게 마르고 좀 약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그때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버스에서 이제 걔한테 좀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엄청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 나는 좀 얘네들한테 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 이후로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해. 그 산에 올라가면 철봉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한 몇 달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또 되게 좋아지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막 늘어나고 근데 때마침 걔가 또 그때 키도 많이 크고 이래가지고 한 1년 사이에 애가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덩치도 되게 크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육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걔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복수를 하려고 딱 바라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가짜게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복수할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걔는 뭐 복수고 나발이고 그냥 신경도 안 써. 왜냐면 걔네들이 너무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의 내 모습에 비해서 너무 애들이 약하니까 그리고 걔네들조차도 이제 자기를 되게 그때는 놀렸지만 이제는 좀 어려워하는 거를 아니까 오히려 뭐 그런 느낌조차도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했어.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화라는 것도 자기가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혼란을 바로잡아 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환자가 혼란을 일으키고 자살 기도와 같은 치명적인 위기에 빠진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우울증의 인지치료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울증 환자를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고 하면, 자기가 기분이 되게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우울한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적다 보면은 내가 우울한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사소한 이유거든. 예. 그런 거를 좀 자기가 적으면서 깨닫게 되면은 우울증 치료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지금 되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인지행동 치료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거. 적는 거. 예. 제가 봤을 때는, 음,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기가 쓰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가 그걸 적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좀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지행동 치료 자체도 예전에는 되게 신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인지행동 치료 자체가 그게 과연 근본적인 치료일까? 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고 하면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걸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뭔가 아빠한테 무의식적인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 그 아빠한테는 그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계속 그게 일반적으로 뭐 운전하다가 막 욕을 한다던가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짜증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치가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뭘 계속 적는다라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좀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이제 종이를 적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음, 항상 이렇게 패턴인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늘상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자기가 좀 생각이 좀 바뀐다라는 거죠. 네. 음, 아니,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좀 해요. 예. 정신분석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14페이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면 혈압이 내려가고 분노를 표출하면 혈압이 올라갔다. 정서는 스스로 가라앉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서를 표출하고 곰곰이 되새기면 그 정서가 증폭되어 과거의 불행을 부질없이 되새기는 악순환 속에 갇히고 만다. 여기서 보면 정서를 표출하고 되새기는 것 자체가 악순환에 빠지게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표출하고 그것을 곰곰이 되새길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116페이지. 과거에 대한 이런 정서들을 안정과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제대로 음미하고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준다. 또 한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당신의 을 괴롭히는 자신의 나쁜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전환된다. 예, 여기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는 법륜서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루에 매일 듣는 팟캐스트가 두 개 있어요. 한 개는 뭐냐면 영어.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 오래 해가지고 영어 문법을 거의 완벽하게 숙지할 정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 치면 내가 한 70점 나오고 그랬는데 공무원 시험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 감을 잃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 10분짜리 팟캐스트 맨날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맨날 듣는 게 이제 법륜스님 강의인데 이걸 들으면 좀 마음의 평화가 맨날 찾아오거든요. 증문즉서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거 듣는데 어, 거기서 보면은 항상 해결책은 이거예요. 해결책은 뭐냐고 하면은 그 자기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와 참회 그런 거죠. 그거가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윤 스님은 어, 아까도 말했듯이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근본적으로 그 요소를 주는 사람한테서 계속 생기게 되면 그게 계속 정치돼서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열등감 같은 것도 생기고 어, 뭐 인간관계가 또 되게 나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이 책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바꾸는 방법에는 감사와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딱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감사와 용서. 법륜스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그렇게 니를 괴롭혔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 기도를 하고 참여하라. 용서를 빌어라.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넓은 마음을 좀 내야지 가장 근본적인 관계에서부터 그래야지 모든 게 좀 해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까지 내가 만약에 감사를 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조금만 더 하고 끊었다 갈게요. 레서가 감사의 밤이라는 것을 열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인데도 단 한 번도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을 한 명씩 초청하는 모임을 갖자는 것이었다. 그해 학기 말 감사의 밤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나 감사장을 읽은 당사자들이나 하나같이 10월 27일은 내 생애 최고의 하루였다. 일상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2주 동안 일기를 쓰게 했다. 그 실험은 감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 일단 이까지 하고 음,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여기 마틴 셀리그만의 감사의 밤이라는 어, 자기 학기 중에서 그 프로젝트 같이 수업 중에 이제 그런 걸 열어서 학생들한테 주변에 이제 고마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감사장을 읽는 이벤트를 했어요. 이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어, 그 감사장을 읽는다라는 것, 그런 이벤트 자체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2주 동안 일기를 쓰게 했다라는 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를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거죠. 실제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저는 작은 노트를 한 개씩 선물하고 여기에다가 맨날 일기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를 적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어떤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 기록의 효과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최근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도 일기를 적고 나서부터 자기가 삶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적는 행위